우리 김어준 공장장 지금 무슨 일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아무 일 없어요. 휴가 갔어요. 멀리 많이 갔네요, 휴가. 빈자리 제가 한번 잘 메꿔보겠습니다. 자, 황해의 운하이퍼 시간 따라라라라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어준 공장장 어디 갔는지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알 길이 없어요. 팔자 좋은 사람이네. 좀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놀러가 다니고 난리요. 그러게요.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해야 될 뉴스가 너무나 많아서 빨리빨리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경선 어제가 1차 슈퍼위크라고 봐도 무방한데 네. 경선의 흐름을 한번 짚어주십시오. 뭐 정해졌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당 경선에서 주요 포인트가 3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첫 투표가 까진 이제 대전 중창 결과.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보여진 1차 선거인단 결과. 그 다음에 이제 추석 이후에 있을 호남 지역 선거. 이 3개가 사실은 이번 경선의 분수령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딱딱딱 세 번. 네, 이 분수령인데 어제까지가 이제 끝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50%의 이 지지율을 지키는 가운데 네. 이낙연 후보가 30%를 넘어서 추격의 발판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추석 민심에서 어떤 이제 여론이 형성되고 그것이 바로 호남 경선 결과 어떻게 반영되느냐. 그러니까 1위가 바뀔 가능성은 아직 없습니다만 네. 결선 투표가 그게 제일 핵심이죠. 사실.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호남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 요번에 사실은 의원직 사퇴 선언을 했잖아요. 네네네. 후보가. 네. 이게 결정타였다고 봐야 됩니까? 그것이 영향이 있는가 없는 거는 호남 선거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차 선거인단을 투표할 때는 이거는 예전에 벌써 투표했던 거죠. 아주 예전은 아닙니다만 섞여 있습니다. 이거 상관없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수가 그 승부수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1차 선거인단에는 전국적인 당원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 대전 충청 지역처럼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호남 일반 당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죠. 근데 호남의 민심이 일부 반영되어 있긴 한데 그러나 호남 지역에서 있는 세 번째 분수령 거기서 결선 투표 여부가 판가름 난다. 이렇게 봅니다. 일부는 이낙연 후보가 호남 출신이니까 호남에서 선전할 것이다. 그래서 결선 투표 간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 아니다. 호남은 원래 본선 경쟁력을 보고 초기에 결정해 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개의 분석이 그거는 뭐 당연히 두 개죠. 뭐 우리 운하이퍼 어떻게 보시는데요? 저는 뭐 판단은 있습니다만 얘기하기 경선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둘 중에 하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 그러면 1등, 2등 말고 3등 부분요. 3위 탈환도 추미애 후보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게는 의미가 있는데 이 경선판을 좌우할 의미라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3위, 4위 후보의 지지자들이 결선 투표를 갈 경우에 이 후보와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 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3위가 2위를 위협하는 수준의 2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3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쳐져 있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에 특히 호남에서 추미애 후보나 정세균 후보를 지지해서 특히 이제 추미애 후보지 3위니까 2위, 3위 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너무 약하다. 저는 정세균 후보가 왜 그래 안 올라옵니까? 이제 호남 가면 좀 나아지시겠죠. 전북 가면요? 네. 그 바뀔 수도 있을까요? 3, 4위? 그건 이제 호남이 봐야 알겠다. 워낙 당원 수가 많은데 권리당원 수가. 근데 이게 1차 선거인단 결과가 반영됐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진 않다. 왜냐하면 두 분 차이가 한 10,000표 벌어졌는데 3, 4위 사이 10,000표 격차가 굉장히 멀거든요. 이대로 갈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고발사주 의혹 전국으로 휩쓸고 있는데 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다.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 야당 탄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야당은 정치 공작으로 국민들이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너무 심각하니까. 저는 이거는
그 제가 한 20여 년 정치하면서 봐왔던 여야 정치 공방 사건 중에 가장 증거가 명확한 사건입니다. 저도 변호사지만. 아니, 뭐 딱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당시 검찰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인 손준성 검사가 자기 친구였던 김웅 당시 후보, 당시 후보와 결탁 내지는 공모해서 여당 정치인, 여권 정치인을 고발하도록 한 사건이죠. 이것은 뭐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발장까지 써줬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물적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증거가. 네. 그래서 공수처가 좀 빨리 압수한 게 아닌가 제가 볼 싶기도 때는 해요. 그렇게 봅니다. 공수처가 그렇게 빨리 움직일 기관이 아니고 아직까지 신생 기관이니까. 절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이제 박지원, 조성은 관련서를 이렇게 키워서 물 타려고 하는데 이건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뭐 그거라도 그거 설사 그렇다는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조성은 박지원 만났고 안 만났고가 뭐 중요합니까? 사실은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이 어느 정도 깊게 관련돼 있고 어떻게 공모를 했고 그래서 왜 고발하게 됐는지 이걸 밝히는 일을 해야지.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당시 지도부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왜냐하면 최강욱 의원은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법률지원단장이나 사무총장 선에서 결정해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당시에 법률지원단 차원에서 실무 작업을 했지만 국민의힘의 사무총장 당 대표까지 연관된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보고가 되고 지시가 떨어질 가능성이 보통 있다. 제가 정치권에 오래 있었잖아요. 아무리 작은 정당에도 정당의 대표를 고발할 땐 반드시 당 지도부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지도부의 재가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의 당대표 사무총장, 법률지원단장이 다 관련된 사건이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보고할 때 이거 사실은 검찰하고 다 얘기된 겁니다. 라고 보고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정말 큰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보통은 그런 얘기를 은밀하게 하죠. 증거는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당 생활 오래 하면서 경험으로는 저희도 보면 누가 검찰에 그 정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와서 검찰 내부 사정은 이렇대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하셔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검찰 통들이 있어요. 저희 당에도. 그렇겠죠. 뭐 당연히. 이게 김웅 의원이나 정점식 의원, 공안부장까지 하신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인데 저는 당 지도부도 내막을 전체는 몰라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당시가 미래통합당이었죠. 당 지도부가 한교안 대표였나요? 이 고발은 알 수가 8월이었기 때문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바뀌었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고. 뭐 알길이 하여튼 뭐 저희는 추측인 부분이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자꾸 공작이다, 야당 탄압이다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 소위 구태 정치인데요. 옛날에는 이런 게 먹혔죠.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증거가 너무 많아서 안 먹힐 것 같아요. 저는 지금처럼 접근하시면 대선에서 국민의힘 큰일 납니다. 빨리 털고 가셔야지 이거를 공작설로 끌고 가시면 안 털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자기 당 소속인 김웅 의원에 대한 조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자기 당에 핵심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거를 조사도 안 하고 공작설로 몰아가는 이런 태도를 국민들이 과연 참아줄까요? 그 조성은 씨 인터뷰 보셨죠? 조성은 씨는 뭐 많이 안 나온다 하더만 많이 나와요.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올 겁니다. 아마 뉴스공장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인터뷰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인상적인 건 이게 자기가 제보하려고 제보한 게 아니라 기자하고 밥 먹다 터지는 사고였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정치 공작설을 일축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왕 그렇게 된 거 여기저기 제보를 하고 진실을 밝히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은 김웅 의원이 자료를 주고 나서 중앙지검에 고발하지 말고 대검에 고발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는 거. 상당히 구체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야 이게 정말 심각한 사건이구나. 그 제보 내용으로 보면 더 저의 이 신빙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이야기가 말을 지어내기가 어려워요. 또 중앙지검 당시 이성윤이고 대검이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편했겠죠. 아마 한다면요. 공공수사부로 아마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손준성 검사가 아마 얘기 다 해놨으니까 필로 넣어줘 달라. 니들 고발하면 이거는 우리가 잡아준 방향대로
고발하면 기소는 어렵지 않다라고 네.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그 압수수색도 보셨을 거예요. 네, 김웅 네. 의원 뭐 네. 자택하고 사무실인데 또 윤석열 후보도 지금 피의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피의자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 이제 저게 보통 고발 들어와서 상당히 이제 이러저런 그 혐의를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네. 입건하는 것은 이제 되게 형식적인 조치고요. 입건하면 다 피의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조사 결과 혐의 없으면 무혐의 나는 거고 혐의 있으면 기소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진행이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진행이 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만약 이게 더뎌진다고 하면 네. 예를 들어서 뭐 결론 나지 않고 그러다면 오히려 보수층이 좀 식별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수 지지층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저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름, 그다음에 김웅 의원이 이제 그 조성은 씨에게 보냈고 거기에 손준성이 원래 보낸 사람이 손준성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저 화면은요 조작이 저게 불가능합니다. 너무 크다. 저거는 어떻게 저런 게 나왔을까? 제가 과학기술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만 3번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텔레그램이나 이런 카톡의 원리를 잘 아는데요. 네. 전 조작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뭘 이렇게 자꾸 조작했다,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제가 좀 되게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큰 소리로 막 싸울 텐데 네. 제가 되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왜 태어나겠어요? 전 뺄 수 없는 증거가 너무 나와서 좀 손준성 검사의 태도를 보세요. 만약에 저게 조금이라도 저게 왜냐하면 사실로 밝혀지면 손준성 검사는 옷만 벗는 게 아니라 저건 처벌받습니다. 네. 그런데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도망다니잖아요. 네. 100%죠. 그러니까 저거를 좀 국민의힘이 아무리 공작설로 만들어봤자 김웅 의원도 지금 보세요. 저 검사, 그 뛰어난 검사가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뭐 횡설수설 한다고 보입니다. 이 세상에 저렇게 횡설수설 기억력이 없는 저런 분들을 공천해서 국회의원 시켜줍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네. 이제라도 네. 검사라는 그 직업이라는 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지금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태도는요. 진실을 은폐하고 자꾸 이렇게 공작설 만드는 데 가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아마 국면이 뭐 3가지 정도 있다 그러면 예컨대 김웅하고 지금 그 제보자 조성은 씨, 네. 또 김웅하고 손준성하고 윤석열 이렇게 3가지 국면이 있으면 앞에 2개 정도는 지금 거의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저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윤석열 총장까지 가는 건 조금 시간이 아니면 윤석열 총장과 손준성 검사의 관계에서는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죠. 없겠죠. 구두로 보고하고 구두로 허락받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큰 소리 치시는데 이런 거예요.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이 한번 밥 먹은 것만으로도 공작설을 퍼뜨리시는 분들이라면 네. 윤석열 총장과 손준성 검사는 하루 종일 같은 건물에 있잖아요. 예. 매일 매일 보고받고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 만난 게 공작이면 저렇게 같은 건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은 공작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침뱉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물어보면 정답이 나오는데 이거 대선 지형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큰 것이다. 예. 저거 국민의힘이 빨리 안 털면 전 대선까지 갑니다. 쭉 간다면 국민의힘 정말 안 좋다. 네. 제 오랜 경험은 윤석열 총장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1차 예비 경선 하잖아요. 네. 곧 어떻게 관전 포인트는 우리가 요건입니까? 이것도? 아니죠. 예비 경선 자체에서야 이게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역전이 이루어지냐 아니냐. 네. 여론조사상은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도 나옵니다만. 몇 가지가 있어요. 여론조사상으로는. 근데 예비 경선은 원래 순위 발표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비 경선에서 누가 통과하느냐는 이미 관심 박히고 지금 국민들과 야당 지지자들의 관심도 홍준표, 윤석열 싸움에서 누가 앞설까. 이게 경선 내내 경선의 전체를 관통하는 관심사겠죠. 네. 이 경선룰이 좀 바뀌었어요. 국민의힘. 이게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 20%. 제가 볼 때는 원래는 영향을 좀 미칠 만한 사안인데 네. 지금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워낙 뚜렷하고 네. 윤석열 후보에게 좀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의 이 상승세를 꺾을
대안을 윤석열 후보 쪽에서 만들지 않으면 아하.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는 여당과 싸우고 있잖아요. 네. 홍준표 후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홍준표 후보로는 완전 꽃놀이패죠. 윤석열 후보를 치면서 자기 선거운동을 하고 윤석열 후보는 여당과 여권과의 싸움에서 국민들이 저거는 윤석열이 불쌍하다. 윤석열이 말이 맞다고 손들어줘야만 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한 축과 또 홍준표 후보의 예리한 이 공격 이 두 개를 동시에 막아내기에는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게 지금 댓글 중에 우상호 의원님이 이렇게 침소리를 많이 내신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고 이러면 이런 말씀 못하는 지금 너무나 이 상황이 좀 유리하더라고. 지금 댓글에 그 쓰신 분은 기분 나쁘다는 소리 같은데. 아닌데요. 기분 좋다는 거 아닐까요? 좋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얘기하죠. 어쨌든 뭐 아주 뭐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참 우리나라 참 계속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정말 저도 변호사지만 아니, 어떻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역으로 그 검찰의 핵심이 여당 정치인과 공모해서 야당 정치인을 고발했어 봐요. 네. 아유, 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 났어. 정권 물러가라고 했을 겁니다. 네, 난리 탄핵 뭐 얘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 사안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야의 우나이퍼 우상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신분을 공개했죠. 사건 당시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았던 조성은 씨입니다. 지금 제 옆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에 팩트에 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묻고 직접 답을 듣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조성은 씨를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직접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루에도 뭐 수백 통의 전화를 받으신다고 들었어요. 아, 네. 저희 이렇게 전화를 아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받는 전화마다는 또 한 기자님들이 좀 지겹다 하실 정도로 제가 오래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선 후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죠. 뭐 이미 예상은 했었어요. 왜냐면은 애초부터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좀 많이 걱정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보도나 이런 것들 섣불리 하지 말아라. 이 보강 취재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이 대화 하나만으로는 제가 이제 뭐 보도를 하기 위해 어떤 협조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뉴스버스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네, 사실은 파장이 좀 클 거라는 예상을 하셨다는 왜냐면은 말씀. 이게 나오면 사실 저도 정당 생활을 뭐 오래 했었는데요. 뭐 이게 나오면은 사실관계가 명확할수록 더 이제 사실관계를 흐리려고 이제 각종 공방을 벌일 거라는 예측은 정당 생활 조금만 해보시거나 뭐 기자분들도 정당 출입하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또 대상이면 뭐 저를 제물로 삼을 거다라는 얘기도 막 미리 했었죠. 네. 미리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 우리 그 전혁수 기자님이랑. 예, 그래서 그럼. 제가 막 정말 여기서 옮길 수 없는 말들도 막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사건에 관한 궁금증을 이제 당사자에게 직접 듣고 싶어서 모신 만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를 좀 해가면서 그때그때 궁금한 것들을 질문 드리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3일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후보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미지 파일로 받으셨잖아요. 네.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당시엔 이게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사실 그 선대위라는 자리는 이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들을 도와주는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특히나 지역 후보들은 이제 워낙 뭐 4월 1일 그 딱 선거 기간 시작할 때부터 막 뭐 시장도 돌아다니셔야 되고 이러다 보니 휴대폰을 못 갖고 계실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자세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애초부터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이런 자료들을 주고 그럼 저한테는 그냥 중앙당에서
어떤 뭐 이벤트든 뭐 이런 것들 좀 해달라라는 것들로 알아서 제가 선거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질문해야 된다든지 그런 날짜가 아니잖아요. 이미 4월 3일부터 4월 8일에는 그렇죠. 서울 선거 뭐 거의 엄청 직전. 바쁜 예. 거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거 건네받고 일단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도로 이제 인지를 했던 그럼 거죠. 그때 이제 조성은 씨 선대위 부위원장으로서 조성은 씨의 역할은 모든 후보로부터 다 자료 받아서 당으로 넘기는 그 역할을 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저 자체에서 필터링 할 수 없다면 그조차도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선대위 부위원장이면 어느 정도의 그 판단에서 1차적인 것들은 좀 걸릴 건 걸르고 걸릴 또 건 걸고. 중요한 것들은 또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진행되지 않은 것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네. 그냥 뭐냐 왔구나. 네, 왔구나. 손준성 보냄이라고 찍혀 있긴 했지만 네. 그것도 그냥 캠프 사람이라고 처음에 생각하셨다고요. 네, 당연하죠. 그 시기에 뭐 캠프 사람이 아닌 자료를 굳이 후보가 전달을 할 이유도 없고. 자, 그것이 4월 8일, 3일과 8일 두 차례 오고 나서 8일에는 김웅 후보의 전화도 받으셨어요. 네. 왜냐면은 첫 번째는 뭐 사실 페이스북 캡처 사진처럼 보이는 게 한 뭐 7, 80장 한꺼번에 오고 네. 뭐 실명 판결문이 오고 뭐 고발장이 오고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4월 8일에는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내고 나서 이제 뭐 유선상으로 제가 이제 공개된 이미지에 보면은 이제 텔레그램 부재중 전화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 있잖아요.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메신저 전화는 잘 받지 않거든요. 일반 유선 전화로 다시 제가 전화를 드리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공개했던 것처럼 이제 대검 민원실에다가 꼭 접수를 해라. 서울중앙지검 말고 네. 대검 민원실. 예. 서울중앙지검 말고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후단이었고요. 대검 민원실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상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하면은 이제 이 격에 맞춰서 간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검찰청이라는 곳은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 지도부라든지 혹은 선대위 지도부가 방문할 수 있는 격이고 사실 그렇다면은 보통 대변인실이나 아니면 어떤 총장이나 어떤 이런 간부급 인사와 접촉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대검 민원실에 이거를 갖다 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고요. 물어보진 않으셨어요? 왜? 아니 그때는 그냥 알겠습니다만 하고 바쁘실 테니까. 근데 그게 계속 찝찝함이 남아서 사실 요번 6, 7월 정도에 이제 전혁수 기자랑 그때 이제 윤석열 총장이 대선 출마하니 어쩌니 하면서 이슈가 됐을 때 그때 찝찝함이 있다 하면서 사실 얘기가 시작된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대검 민원실로 꼭 이 고발장을 접수해라. 왜 다른 말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네. 없었습니까? 거의 이제 그 대화 보면 굉장히 좀 일방적이잖아요. 이제 안녕하세요, 김웅입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저번에 말씀드린 자료를 보냅니다. 네네. 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쭉쭉쭉 자료는 거기서 제가 아마 와 이런 이 정도였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접수를 꼭 하라고 했는데 왜 접수는 안 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조금 시간상 문제로 제가 조금 축약이 돼서 이 부분이 의혹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공개된 고발장들 보면 이제 황희석, 최강욱 등 이제 어떤 그 선수 우리 그 후보자들 외에 그 외엔 전부 다 언론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거 당시에 언론인들을 야당이 고발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어떻게 보면 대검에 가는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라도 이제 보통은 청와대 항의 방문한다 이러면 막 정치인들이 마이크 들고 막 구호도 외치는데 황희석을 수사하라, 최강욱을 수사하라 할 수 있지만 MB 땡땡 기자를 수사하라 이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언론인까지 포함된 고발장은 선거 시기엔 부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차원에서 필터링을 하셨다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러면 있습니다. 김웅 의원한테 다시 전환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못하겠다. 솔직히 253개 지역구에서 전부 다 주시는 내용들을 다 받을 수 없고 다 처리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전제로
주신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제 회신해가지고 안 하셨군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혹시 상의는 그때 좀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사실 뭐 이름에서부터 피고발인부터가 부적절한다는 생각을 좀 있어서 제가 이제 다른 어떤 뭐 당 법률지원단 이미 그 당시에는 우리 그 선대위원장이셨던 세 분은 뭐 전국을 시간 쪼개서 돌아다니시고 또 우리 원래 당 지도부는 각자 이제 또 후보셨기 예, 때문에 예. 제가 그냥 어떤 특정 후보가 보낸 예. 고발장을 위해서 대검 가야 되니까 그분들 다 모실 수도 없는 그러면 사실지였고. 누구에게 뭐 보여주거나 네, 상의하거나 그럴 하신 수도 일이 네, 그 후는 없었다. 없었다. 네네. 그럼 이번에 뉴스버스 기자에게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냥 혼자 계속 알고 계셨던. 아니 알고 있지도 않고 사실은 제가 그 당시 이제 N번방 TF나 저희에게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갔다고 잊고 생각하고, 지나갔다. 예, 그리고 선거는 아. 끝났고. 그렇군요. 네.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는 그 두 개의 고발장 중에 한 건 4월 8일자 고발장은 네. 8월에 국민의힘이 실제로 접수했던 고발장과 지금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거의 흡사한 고발장이 접수됐을까? 네. 이 경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네, 사실 제가 그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당의 아이콘도 아니고 제가 없으면 당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작년 이제 선거 직후부터는 제가 아예 당에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거기 이후에 당무의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당 소속 국회의원은 김웅 의원이거든요. 뭐 김웅 의원이 직접 뭐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할 수 없지 않습니다. 짐작하기로는 그냥 짐작하기로는 그런 그분이, 짐작이 드세요. 예, 왜냐하면 손준성 보냄을 저한테 포워딩을 하셨으면 손준성 보냄 첫 메시지는 어쨌든 우리 김웅 의원이 갖고 계실 거니까 그거를 뭐 제3자한테 주든 아니면 선거 끝나고는 얼마든지 당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웅 의원에게 당시 김웅 후보에게 전달받은 고발장과 자료 네. 휴대폰을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저희에게 보여주셨어요. 네. 예, 캡처를 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께 직접 좀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 처음 보여드리는 처음 건데. 보여주시는 네. 거죠. 저희에게 직접 휴대폰을 펴서 보여주신 내용들. 이건 전혁수 기자와 이제 근래 대화했던 근래 내용들. 카톡 하신 거를 저희한테 제공을 네. 해주신 거고 그 사이에 보면은 자 이건가요? 네. 탈퇴한 계정 이렇게 일단 네, 나오네요. 그 전에는 탈퇴한 계정이 아니었고 이제 손준성이 저한테는 번호가 없고요. 이제 대화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혹시 모르니까 우리 전혁수 기자는 손준성 검사 번호가 있었고 저는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프로필 사진 동일인지 한번 확인해봐라. 왜? 저는 이제 이미 포렌식을 제출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이미지 파일로 고발장이 쭉 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통은 문서 파일로 보내야 네. 거기다가 비어있는 고발인 칸을 타입 쳐서 그러니까 해서 출력을 해서 고발을 하게 되는데 네.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쭉 보내면은 그럼 그걸 다 뽑아가지고 다시 거기다 재타이핑. 볼펜으로 쓰라는 건가요? 뭐 재타이핑을 전제로 보냈겠죠. 그거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때는 이 귀찮은 일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타입을 치라는 얘기인가? 네네네. 뭐 다시 뭐 양식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손준성 보냄이 검사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했던 내용은 고발장의 내용, 어제 이제 제가 조선일보랑 인터뷰했던 내용들도 이제 그 인지의 대상이었지만 우리 형식상 이제 그 고발장 사진을 그러니까 출력물을 통해 이제 사진 보냈던 네. 것들을 이미지 보고, 파일로 보내는 이미지 걸 보고 파일로 보냈던 걸 보고 검사의 방식이 아닌가? 네, 그 얘기를 전혁수 기자가 해주시더라고요. 올해 들은 네, 거죠. 올해 들어서. 들어서 저는 전혀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김웅 의원하고 대화한 거 혹시 녹취 같은 것도 가지고 계세요? 뭐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네. 녹취는 아니고요. 일단은 뭐 자료나 이미 포렌식 하면 거기 로그 기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이미 수사기관들 다 제출했고 제가 직접 참관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시점을 올해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공익신고자로 신분 전환을 요청하기 위해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화를 하셨고 또 주변의 조언도 구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동수 부장에게 이렇게 신분을 좀 전환해달라 요청을 하면서 휴대폰과 USB를 제시하셨다고 네. 제가 들었습니다. USB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직접 이제 뭐 상의를 했던 거나 조언을 들었던 거는 이 사건은 어떻게 할까라는 조언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어떤 사건이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 분들에게 어떤 분이 적절할까, 여기가 수사기관이 그런 것들 상의를 했고 이제 뭐 법조 기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쭙기 때문에 뭐 사건을 또 그분들하고 미리 상의하지도 않았고요. 일단은 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뭐 자료 가지고 어떤 뭐 다른 이제 의도를 가지지 않은 분이다라는 것들을 꽤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직접 그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이제 직접 가지고 갔고 사실 이게 처음에 모든 제출물들은 이미 제출물로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핸드폰 가지고 가서 뭐 포렌식 해달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USB에 관련 이제 이미지랑 고발장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USB 안에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라고 여쭌 이유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저 캡처본들 외에 다른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제가 들어서요. 네, 뭐 그 부분들은 제가 뭐 제출할 것들은 하고 사실 제가 수사기관에 부담을 줄이고 싶지 않은 게 저희 증거 제가 그때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유일한 증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네, 이걸로 상황 파악을 하시고 여기에서 더 수사할 것들 아니면 상황 파악할 것들을 적극적으로 인지를 해달라는 요청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자료 제출을 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예. 네. 그 고발장의 생산자, 그 고발장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누가 최초로 만들었으며 윤석열 당시 총장과의 관련성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이제 사건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어떤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혹은 가지고 계십니까? 네, 뭐 지금 탈퇴한 계정이라고 나와 있던 그 사진? 저 계정도 살아있을 때,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탈퇴가 되어 있는 거를 우리 그 같은 여기 방송 뉴스쇼에서 같이 봤지 않습니까? 예. 예. 자, 손준성 검사가 를 눌렀더니 탈퇴한 계정이라고 지금 아니 처음에는 이게 손준성 원래 이미지가 뜨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탈퇴했다는 그 장면을 저 말고 여기 계셨던 뭐 PD님이랑 같이 봤거든요. 사실 근데 이미 다른 곳에다가 이제 먼저 수사기관에 이 원 계정을 이제 텔레그램 통해서도 전달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뭐 기자님들한테도 먼저 확인하시라고. 그래서 오늘 이전에 다 확인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발장 손준성 검사가 김웅 후보에게 보낸 것. 그거 최초 작성자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사실 그걸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내용을 통해서 유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유추하는 내용과 제가 직접 갖고 있는 자료는 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여드린 사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제 밤까지도 그 계정 그걸 누르면 손준성 검사라고 떴었는데 지금 누르니까 탈퇴한 계정으로 됐다는 오늘 그 아침까지도 윤석열 캠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관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오신 김에 이 부분도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오랫동안 함께 일하고 가까운 사이신 거는 뭐 사실인 거죠? 그거는 제가 뭐 부정할 필요도 없고, 뭐 그 분 말고도 가까운 분들 많고요. 그럼 그 전에도 식사도 같이 뭐 간혹 하시고? 오히려 저는 이 정당에 와서 더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더 간헐적으로 더 이제 빈도수가 적게 됐지 아니었으면 더 빈번하게 뵐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국정원장도 얼마든 사적인 모임 가질 수 있고 만남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두 분이 만난 시점이 8월 11일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 연관성을 이제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날의 약속은 누가 먼저 만나자고 그냥 임의로. 안을 임의로.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이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하신 건지 여쭤도 그냥 될까요? 예를 들면은 뭐 전화하시다가 요즘 잘 지내 뭐 이러시고 네 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밥이나 먹자 뭐 이런 식의 해서 뭐 일정들 서로 확인을 하고 뭐 하시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박 원장이 이제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네. 이 취재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 네,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근데 어제 SBS와의 인터뷰 네, 편집돼서 방송하기 전에 네, 풀 영상 30분 분을 보면 네, 보도 시점에 관한 앵커의 질문을 받고 네. 사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하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네.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은 사실 저도 애초부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박 원장님이 뭐 9월 2일날 막 지정을 해가지고 뭐 의도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막 프레임을 잡았잖아요. 사실은 저쪽에서는 뭐 공작을 했다. 근데 사실 저는 뭐 그럴수록 당 바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 저는 이미 이 범죄 사실은 4월 3일에서 2020년 4월 3일에서 4월 8일까지 종료된 범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또 저 역시도 전혀 상의를 한 대상도 아닐 뿐더러 저는 이 보도 관계에서도 예. 사실 그 어떤 배려도 못 받았는데 저도 모르는 미래 날짜를 갖다가 우리 박 원장이 어떤 수로 알 수 있으며 이 내용 자체도 인지를 못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억지로 엮을수록 사실 이미 종료된 사건이 확정된 사실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될 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네. 본질에 관한 거고요. 네, 네. 사안 자체의 본질에 관한 것이고 지금 이제 기왕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네. 보도가 지금 있게 된 것에 어떤 배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그 자체도 국민의힘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자, 그럼 요 답변 네. 그 날짜는 보도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하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앞단에 이미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질문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역사적인 사실 뭐 이런 뭐 뭔가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어떤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 우리 앵커께서. 예. 그래서 제가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범죄 사실입니다. 하고 이제 박 원장님 관련한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다면 뭐 보도 관련한 내용들 이래서 저는 그때에 이미 김웅 의원한테 통화를 한 다음에 기사 준비를 다 해놓고 저한테 그냥 통보하듯이 전화가 왔고. 뉴스버스에서요? 네, 뉴스버스에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쾌감을 표하면서 아니 도대체 정확한 풀 텍스트도 읽지 않고 어떻게 이 기사를 다 쓸 그런 간 큰 짓을 생각하느냐 하면서 막 제가 엄청 항의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미 잘못된 내용이 나갈까봐 그때부터 사실 고발장을 정확하게 읽었고요. 그 밤 사이에. 네.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우리 김웅 의원한테 질문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 사이에 알게 된 고발장 내용들이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있어서. 예, 제 말씀은 8월 11일 그러면은 두 분이 만났을 때 네. 박지원 원장과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이런 곤란한 취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상의로 절대로 일단 제가 대표님한테 시시콜콜 뭐 상의 드릴 일도 없고 그냥 정말 안부 정도만 묻고 예. 왜냐하면 좀 당황하고 그때 이거 원하지 않는 취재가 들어왔다고 사고라고 표현하셨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은 어떤 멘토 같은 어떤 정치인에게 그런 어쩌냐?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전혀 이제 우리 박 원장님과 저의 관계를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요. 어떤 기자님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가 누구 말을 잘 듣거나 상의를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네. 단 한마디도 그 취재에 관련해서 그 텔레그램에 관련해서 그 사안과 관련해선 이야기 나눈 것이 없다. 네, 그냥 그럼 어제 그 답변은 그 말실수. 말실수도 아니고 그냥 너무 황당한 주장이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던 거지. 황당한 주장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기엔 조금 또렷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9월 2일이란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하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네. 이렇게 좀 또렷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아니 박 원장께서 계속 그 날짜에 아니면 이 보도에 관해서 어떤 뭐 공작이 있었다. 막 이런 취지로 계속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보도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도 상의한 바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알 것이며라는 얘기는 제가 전단에 충분히 이제 서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도 시점에 대해서는 뭐 왜 하필 이때냐라고 하면 저는 9월 1일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만약 이진동 기자가 10월 달에 정했으면 10월이 됐을 거고 그러면 12월이면 12월이었을 거고 제가 사실 뭐 보도 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의견을 제출할 그 어떤 기회도 배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의혹 자체가 알겠습니다. 굉장히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네. 지금 조금 이제 서두르게 되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들을 밝혔고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조성은 씨도 혹시 윤석열 후보에게 꼭 전하고픈 말씀이 있으실까요? 있다면 방송에서 좀 하시겠습니까? 저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나왔고요. 격가지 얘기들은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이제 이 전달 문건이 도대체 왜 작성됐는지, 그다음에 그 당시 대검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총장은 어떤 일까지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만 본인이 저도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계속 서술을 하고 있고, 저는 계속 입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냥 조작, 뭐 공작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를 더 제출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수사기관에? 저도 사실은 추가적인 보도를 보고 그때 상황을 파악했던 것도 더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추가적인 자료 발견하는 대로 계속 제출할 예정입니다. 추가 자료가 더 발견이 됐습니까? 뭐 그러니까 첫 자료를 제출했을 때 이후로도 좀 발견한 것들이 있죠. 그렇군요. 네. 곧 제출하실 생각이시고요. 그것은 어떤 녹취 혹은 그것들 그 종류들은 제가 수사기관과 협조할 문제지 이제 언론에 막 떠들고 다닐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더 명확히 하는 자료들이겠군요. 뭐 이미 또 수사기관의 의지를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진실이 밝혀지기를 저희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당사자 출연을 준비했고요. 다른 당사자와의 인터뷰도 또 마련하도록 하죠. 조성은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성원입니다. 예, 지금 그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를 맡고 계시니까 그냥 호칭은 대표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 정신 없으시죠, 요즘? 네, 조금 정신이 없네요. 그런데 그 지금 검찰에 이제 그 공익신고도 하셨고, 그러면 신변 네. 보호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도 이제 우리 수요일날, 저번 네. 주 수요일날,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까지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익신고자의 신분 전환으로 인해서 스스로 좀 조심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물론 이제 그 뒤에 백브리핑에서 네. 저를 거의 특정을 해가지고, 뭐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까지도 제가 뭐 포렌식이 끝나고 뭐 수사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네. 저는 이제 더 등장할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오후 4시 반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이제 갑자기 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뭐 저에 대해서 뭐 모욕적인 언행과 뭐 그런 것들 언론을 기만하는 언행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더해서 이제 뭐 대검찰청은 왜 저런 거를 뭐 공익신고로 인정을 해줬냐라는 네, 네. 식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조차도 이제 대검 총장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언사로 들었고 제가 이제 뭐 숨지 말고 나와라 이렇기 때문에 저도 숨지 않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대표님께서 이제 실명 인터뷰를 시작하신 후에 네. 뭐 차가 뭐래더라, 집이 어떻대더라, 뭐 이런 식의 보도까지 막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애초부터 사실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저의 모든 메신저 공격을 해서 이 사건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것들이 이미 한 달 전 제가 이제 고민을 하던 시점부터 예. 보도 내용의 확실성도 이제 걱정이 됐지만 사실 저도 이제 그 개인적인 이 고통들을 사실 제가 뭐 등 떠밀듯이 감내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또 제가 뭐 성격이 뭐 그렇다고 뭐 숨는 성격은 아니어서 빨리 사건 본질을
도달해서 이게 수사해서 밝혀질 때까지 하면 네. 저는 사실 객관적 진실만이 저를 가장 크게 보호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좀 그 논란거리 몇 가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그 SBS하고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인터뷰 내용에 이런 구절이 이제 논란이 됐는데 간밤에 대표님께서 뭐라고 언급을 하시냐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는 아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이게 그러니까 둘이 서로 뭐 모의 내지 공모한 걸 그러니까 지금 또 실토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까지 따라붙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거는 정말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 윤석열 캠프는. 왜냐하면 저는 이 사건을 박지원 원장과 이제 연계시킨 자체 굉장히 당도 우습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미 2020년 4월 3일 날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이 사실은 이 범죄 사실은 2020년 4월 8일 날 예. 선거 범죄가 이미 종료된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갖다가 뭐 공작을 했다, 지금 어떻게 한다 이건데 저는 이미 방송에서도 밝혔다시피 뭐 법사위나 여러 이제 원장님의 이전의 의정 활동 때문에 친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뭐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고 했는데도 계속 이 시점이나 보도 때문에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심지어 제가 지금은 이미 이제 그 날짜들이 지났기 때문에 뭐 돌아가서 이때는 이런 논의를 했고 막 이렇게 막 끼워 맞추기 식인데 그때는 한 달 뒤에 갑자기 이런 사고를 이진동 기자가 칠지도 몰랐고요, 사실은. 이 기사를 이제 내보낼지를 몰랐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미 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9월 1일 날 이미 김웅 의원과 통화한 후에 기사를 작성한 후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통보 전화가 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만약에 이진동 기자가 뭐 10월을 결정했다? 12월을 결정했다? 그러면은 또 왜 이때를 우리가 공모했느냐라는 돋보시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본 자체가 이미 틀렸다. 이미 범죄 사실은 종료가 됐다. 이거는 어떻게든 밝혀질 내용이었으면 공작의 여지가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SBS 인터뷰에서 원장님이나라고 했던 부분은 그냥 이제 뭐 이게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냥 얼떨결에 나왔던 그 표현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취지가? 얼떨결이기도 하고 앞단의 문장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박지원 원장님과의 관계를 여쭸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붙여서 자꾸 해석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미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없다라는 부분은 왜 그런지 SNS 장문으로도 밝혔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제가 뭐 언론 기자 뭐 인터뷰로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밝혔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머무를 수 없는 수준의 중대한 사건이라서 저는 불필요한 공방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어제 TV조선이 또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2월에 국정원장 공관에 가서 식사를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밝힐 필요도 없고 이 내용들을 갖다가 왜 글로 자꾸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하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저는 애초부터 뭐 오늘 말씀을 나눴던 내용들은 사건이 왜 이렇게 심각하다고 인지해서 제가 수사기관에 뛰어갈 수밖에 없었나. 라는 이런 본질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그 제 신상 어떤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뭐 모욕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냥 법 조치로 다 대응을 할 겁니다. 네.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요거만 여쭙고 이제 바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그 대표님께서 핸드폰 지금 제출을 해서 이미징 작업이 다 끝난 상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통화 기록 이런 것도 다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살펴보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보면 예를 들어서 박지원 원장과 뭐 내지 그 박지원 원장 쪽과 언제 어떻게 통화했는지 거기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범죄 사실에 관해서 이 텔레그램 기록이 얼만큼 뭐 정확한가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뭐 사실을 제출을 한 거지. 이 이후에 제 개인적인 뭐 누구랑 통화했는지 갑자기 그러면 뭐 홍준표 대표랑 통화한 적도 없지만 뭐 그 기록이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른 제가 뭐 우리 뭐 어떤 사람들이랑 통화하는지가 궁금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건 본질을 그렇게 흐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박지원 원장과의 관계를 계속 제기하는 쪽에서는 뭔가 긴밀한 연결고리가 계속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마셨어야죠, 저는. 저는 그게 너무
좀 물론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손준성 검사가 아니다. 지금 검사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렇죠. 손준성 검사 맞다면은 이 사건은 제가 어저께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안이 굉장히 이제 고발장 내용 자체부터가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죠. 핵심적인 부분이 손준성 보냄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제 바로 그 주인공이 손준성 검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네.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뭐 오늘 나왔던 내용들 오늘 네. 바로 직전에 이제 뉴스쇼에서 이제 네. 모든 부분들 다 같이 봤어요. 네. 이제 손준성 검사의 프로필과 이제 있었는데 순식간에 탈퇴를 하셨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탈퇴를 했다고요? 네, 오늘 아침에 그 손준성 보냄을 같이 모셨고요. 네.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고 사실은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핸드폰 보여드렸는데 그 순간 갑자기 탈퇴하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네. 이전에 제가 다른 뭐 언론인들한테도 미리 포워딩을 해놨고 그분도 이제 미리 확인하셨었고요. 네. 그다음 이 뭐 텔레그램 기능으로 뭐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사처에도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대표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뭐 흔히 이제 프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이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손준성 검사의 그 텔레그램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게 지금 겹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겹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손준성 검사 연락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뭐 법조 기자님은 갖고 계셨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링크를 보냈을 때 봤는데 손준성 검사 그 번호가 이미 있는 걸로 뜨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럼 동일한 사람인 거죠. 다른 네. 기자가 이제 손준성 검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의 연락처를 이제 그 저장해 놨고 텔레그램 그 부분에서 번호나 이런 게 일치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동일 번호인 거를 이제 이미 확인을 했죠. 왜냐면은 저는 새롭게 이제 손준성 검사의 번호를 또 저장을 하면 왜 네. 저장한 걸로 또 조작을 했냐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서 네. 없는 그 상태로 저는 계속 유지를 했고 타자 언론인이나 아니면 그 우리 수사처의 뭐 이제 수사관들께도 이제 해서 만약에 이제 손준성 검사의 번호가 있으시면은 저한테는 알 수 없음으로 뜨고요. 네. 그다음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알 수 없음이 해당 번호로 뜹니다. 그래서 다들 그 번호가 있던 사람들은 이거 본인이 맞네. 단순히 사진의 동의성이 아니라 연락처나 이런 개인정보 동의성 가지고 확인을 한 거죠. 그래요. 그럼 지금 이 내용을 검찰이나 공수처에도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제가 뭐 주말 사이에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검찰이나 공수처도 인지하고 있다, 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충분히 아실 만한 분한테 전달을 했고, 네. 공식적인 어떤 제출 통로를 통해서도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웅 의원과 우리 대표님과 이제 오갔던 소통 내용인데요. 네. 대표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김웅 의원부터 이건 나 혼자 받았다고 생각 안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세요?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우리 앵커님께서도 저랑 이제 텔레그램 상에 대화를 하면 네. 저가 처음 발송한 메시지와 우리 앵커님이 발송한 메시지가 서로 이제 단일하다면 우리 당사자들끼리만 대화라고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 온 메시지부터 전부 다 포워딩된 전달하기 메시지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자료를 또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던 어떤 그게 캠프든 어디든 다른 집단이 누군가는 갖고 있던 자료고 이게 이제 저한테 전달 왔기 때문에 네. 저는 전달하기로 받은 메시지라서 누군가 당연히 전달하기로 전달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고요. 예. 저는 이거를 갖다가 저에게 보낸 것은 저한테만 보낸 의도가 아니고 어떤 당에서 이걸 통해서 어떤 이벤트나 어떤 처리를 해 주십사 그냥 여러 이제 기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저에게만 어떤 공유를 해서 저를 통해서만 그렇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그런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짜고짜 그냥 그 전달하기로 그 자료만 먼저 다짜고짜 왔던 거예요, 처음에? 그렇죠. 그 이미지에서 보셨듯이 예.
그게 첫 대화가 그랬고요. 마지막 대화도 그게 끝이 확인하신 방폭파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웅 의원이 네. 먼저 우리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부터 네. 이 자료를 보낼 텐데 이게 어떤 자료니까 어떻게 하라라고 먼저 고지를 하고 뭐 전화 통화가 아니라 문자로라도 그리고 나서 네네. 자료를 보낸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자료부터 그냥 그 전달하기로 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 제가 몇 번 이제 언론에다가 밝혔듯이 예. 이제 텔레그램에 관해서 예. 이제 제가 사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뭐 선거 때는 어떤 뭐 텔레그램이 필요하다. 뭐 그런 식이면 잠깐 쓰지. 예. 그래서 사실 기능을 다 몰랐던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우리 그 텔레그램으로 막 그 자료를 안녕하세요. 뭐 김웅 후보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드릴 텐데 이거 좀 받아보세요 하고 이제 보낸 게 아니라 첫 번째가 뭐 기사 링크를 전달을 하기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진중권 교수 글을 그도 전달하기로 보냈고 사실 뒤에 이제 뭐 제보자 X가 지모 씨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짧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굳이 전달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손준성 보냄으로 전달하기로 왔고 모든 메시지가 다 전달하기로 왔어요. 마지막에 확인하신 방폭파 요것만 본인이 작성을 하셨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이거를 뭐 준비했던 내용들이 있겠구나. 뭐 캠프 율사 출신들이 있겠구나. 뭐 이 정도의 그냥 가늠만 했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방금 전 방송에도 밝혔지만 선대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은 굉장히 후보가 바쁠 걸 알아서 저는 이걸 넘겨줬으면 뭐 우리를 신뢰하거나 우리의 권한으로 처리해달라라는 의미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굳이 뭐 세세한 내용까지 후보에게 상의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제 세 덩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페이스북이라는 게 그러니까 뒤져가지고 캡처한 자료가 하나가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제보자 X에 대한 판결문이 있고요. 실명 판결문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고발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뉴스버스의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 이제 그 자료 캡처는 오전 10시 때에 보냈고, 손준성 보냄으로 된 걸 기출하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제보자 X 판결문은 오후 1시 때에 보낸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고발장은 오후 4시 때에 보낸 걸로 되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한테도 그 시간대 이렇게 세 차례로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이게 전달이 됐습니까? 네, 이게 정확하게는 그 전달한 그 시간들은 김웅 의원이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김웅 후보자가 저에게 보낸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보낸 거는 맞아요. 근데 한꺼번에 그 손준성 보냄의 메시지가 한꺼번에 있었다면 저에게도 한꺼번에 보냈을 텐데 아마 이제 오자마자 저에게 포워딩을 하고 또 기다렸다가 또 자료가 추가적으로 왔을 때 그때마다 저한테 포워딩을 했던 것이 아닐까. 그냥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면 지금 추정을 하자면 손준성이라는 인물이 김웅 그러니까 당시 후보한테 보내자마자 김웅 후보가 우리 대표님한테 포워딩을 한 걸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갭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즉시라는 표현이 이제 후보가 워낙 바쁜 시간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게 한꺼번에 들고 있었던 자료냐. 왜 4월 3일 날 이제 4월 3일 오전에 이미 손준성 검사가 이제 우리 김웅 후보에게 한꺼번에 이제 마지막 4시까지 보냈던 자료를 아침부터 다 보내놨는지 아니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손준성 검사가 김웅 후보에게 주고 그다음에 또 시차를 줬다가 이제 또 주고 이런 것들을 나눠서 줬는지라고 했을 때는 저는 후자 같다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고발장부터 봐야 이게 이제 첨부 자료를 왜 보냈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좀 보낸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전에 어떤 논의가 있지 않고선 사실은 좀 이게 이제 첨부 자료를 받아도 이게 왜 보냈을까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제 저도 같은 지점에서 의아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페북 캡처가 무슨 정말 욕설이 아닌 다음에야 어떤 사실 뭐 객관적인 뭐 증거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때 그 막 이미지 SNS 캡처를 막 보내셨길래 읽어보라는 건지 그냥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뭐 글 쓰고 뭐 놀더라 뭐 이런 취지로 보낸 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나중에 뭐 실명 판결문 뭐 아니고 그다음에 고발장까지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실명 판결문도 한번 읽어보라는 건지 왜 대박 사건이다 뭐 이런 왜 지나가면서 이제 왜 그때 검언 유착 사건 보도 후에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에게만 그냥 뭐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냥 한번 이런 것들이 도니까 보라고 한 건지 그래서 이제 4월 8일 날 고발장이 심지어 2개까지 왔으니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부재중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가 아마 다시 전화를 드렸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제 고발장이 2개나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전 방송에서 그러니까 서술을 했듯이 꼭 대검 민원실에만 접수를 해라. 중앙지검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조금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알겠다고. 왜냐하면 4월 8일 그때는 정말 선거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때 바로 이제 이 발언이 오갔던 통화 내용 있잖아요. 서울중앙지검 말고 대검에 접수하라고 했다라는 혹시 이거 녹음을 해놓으셨습니까 당시? 저도 사실은 그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자동 기능을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남아 있는지를 잘 모르겠고. 제가 왜냐면 휴대폰 포렌식을 갖다가 이제 그냥 대화록과 대화 이미지 고발장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사실 진상조사 단계였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던 부분은 진상조사에 참고를 하라는 제출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진본이거나 이제 뭐 앞서서 이제 수사나 아니면 뭐 재판까지 가기 위해서 이게 좀 더 정확한 증거고 진본임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이제 휴대폰 포렌식을 제출하겠다. 뭐 이런 취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통화 기록이 워낙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막 다 살펴보거나 일일이 막 다 뒤져가면서 갖다 주지 않고 그냥 제가 제출했던 자료가 진본인 거 확인한지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보내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그 뉴스버스 보도를 보면 그때 통화를 할 때 대표님이 자 그러면 증거물은 어떤 걸 첨부하면 좋을까요라고 물어봤고 김웅 의원이 이제 뭐 페북이 좋죠라고 이제 답했다 이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까지 오갔는데 이제 전혀 대표님은 조치를 안 하셨던 겁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걸 그냥 일단 던져왔잖아요. 다 이제 자료들이 건너왔잖아요. 그리고 4월 3일날 이미 먼저 왔던 고발장이 저는 내용상도 이제 내용을 보지 않고서라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기간에 당에서 고발을 하는 대상이 뭐 이제 타 당의 후보는 뭐 적절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수 있지만요. 근데 특정 언론사 기자들만 잔뜩 고소 피고 발렌으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언론에서 우리한테 좀 더 여론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우리 선거에 유리한데 기자들을 갖다가 다 고발인으로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제가 아니 왜 선거 때 기자들을 고발해? 이게 의문이 사실은 부적절하다는 생각 첫 번째 근거였고 그다음에 이런 기자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대검에 찾아가기 위해 뭐 당 지도부나 뭐 선대위 지도부를 다 모아가지고 어떤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사실 저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뒷단에 이제 뭐 고발장 2개까지 왔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안 할지는 사실 또 2번 보냈는데 제가 무시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전화로 회신해서 뭐 어떻게 그러니까 뭐 꼭 대검 민원실에 해라. 근데 대검 민원실이라는 이 단어 조합도 사실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적절하지 않다 그런 판단을 내리고 지나갔던 거죠. 그 윤석열 캠프는 일관되게 뉴스버스 보도가 나온 이후 일관되게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할수록 당은 바보가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미 종료된 당이 윤석열 캠프나 여기 관련되지 않은 순간의 범죄 사실들이거든요, 사실은. 당과는 무관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그 전달을 왜냐하면 이게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선거 기간에 자료가 온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기간 이후에 자료가 온 거는 조금 달리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심지어 수사기관에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 제가 3월 31일자에 이 자료들이 왔으면 저는 굳이 문제를 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네, 이제 선거 기간 안에 이 자료들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지. 그냥 사실관계를 저처럼 밝히면 되는 거지 왜 공작 타령을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기 8월에 이루어졌던 고발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혹시 그 고발의 최초 출처도 여기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혹시 그렇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그 부분들은 제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6월 이후는 2020년 6월 이후는 제가 당에 어떤 찾아가거나 만난 당직자가 거의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뒤에는 사실 모르고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좀 여기 일단 네.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보자 조성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